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 살고 있는 미즈노 아야입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29세에 일본 도쿄 글로벌 농업기술연구소 최연소 임원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 성공을 부러워하지만 제가 이렇게 어린 나이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게 큰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바로 일본 농업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것이었죠. 어린 시절부터 저희 할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거든요. 아야야, 우리 일본의 농업기술은 세계 최고다. 절대 다른 나라, 특히 한국 같은 나라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 할아버지의 눈에는 언제나 깊은 상처가 서려 있었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일본 대표 농업기업 미즈노 농업기술의 창업자셨습니다.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 농업계의 엄청난 자랑이었죠. 회사 규모가 직원 5천 명에 달했고 일본 전체 농업기계 시장의 30%를 차지했어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큰 규모였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할아버지 댁에 가면 거실벽 한쪽 엄청나게 많은 상장들이 걸려 있었어요. 농림수산대신상, 과학기술진흥상, 국제농업기술혁신상까지. 할아버지는 그 상장들을 가리키며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죠. 아야야, 이게 다 할아버지가 평생 농업기술 발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야. 우리 일본 농업기술은 정말 세계 최고란다. 그런데 1997년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다고 하셨어요. 한국과의 기술 협력 과정에서 말이죠. 할아버지는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주먹을 불끈 쥐시며 목소리가 떨리셨습니다. 한국에서 기술 협력을 제안했을 때 나는 정말 순수한 마음이었어. 그런데 그놈들이 우리를 완전히 속였어. 6개월 동안 기술 자료를 공유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방적으로 협력을 중단했지. 더 충격적인 것은 그 후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그 후 1년도 안 되어서 한국에서 우리 기술과 똑같은 제품이 나왔어. 30년 동안 개발한 우리 기술을 하룻밤 사이에 도둑맞은 거야. 결국 1999년 할아버지 회사는 부도가 났습니다. 직원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어요. 할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하셨고 평생 쌓아온 명성과 재산을 모두 잃으셨죠. 한국 놈들이 우리 기술을 훔쳐간 게 분명해. 절대 한국을 믿지 마라. 한국은 우리 일본의 적이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거의 매일 들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한국에 대한 불신과 원망이 마음 깊숙이 자리 잡혔습니다. 대학교에서 농업공학을 전공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교수님이 한국의 농업 기술도 발전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속으로 화가 났어요. 훔친 기술로 무슨 발전이야라고 생각했거든요. 연구소에 입사한 후에도 저의 신념은 확고했습니다. 일본 농업 기술의 우수성을 증명해서 할아버지의 한을 풀어드리고 싶었어요. 그것이 제 인생의 목표였거든요. 연구소에서 5년간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최연소 임원이 되었죠. 임원이 된 후 첫 번째 대회 발표에서 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일본의 농업 기술은 정밀성과 품질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한국의 급진적이고 조급한 기술 개발 방식은 근본이 없어요. 일본처럼 깊이 있는 연구와 전통적 지혜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결국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발표가 끝난 후 많은 동료들이 제게 와서 박수를 쳤습니다. 일본 농업의 자존심을 다시 살려줘서 고마워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할아버지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겠습니다. 일본 농업 기술이 세계 최고라는 것을 반드시 증명하겠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일본 농업 기술이 세계 최고일까?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할아버지를 의심할 수는 없었거든요. 임원이 된 지 6개월 후 저는 처음으로 일본 농촌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보고서로만 봤던 현실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동안 저는 연구소 안에서만 일했거든요. 실제 농촌이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몰랐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이바라키현의 한 농촌 마을이었어요. 도쿄에서 차로 2시간 거리였습니다. 가는 길에 저는 설렜어요. 일본 농업의 현장을 직접 보겠구나. 분명히 할아버지 말씀처럼 훌륭한 기술들이 적용되어 있을 거야. 그런데 차에서 내리자마자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확철인 10월인데도 논밭이 텅 비어 있었거든요. 여기저기 잡초만 무성했어요. 이게 뭔가 싶어서 동행한 현지 농협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논밭들이 왜 저래요? 수확철 아닌가요? 농사를 포기한 겁니다. 후계자도 없고 기계도 낡아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포기했다고요? 네. 작년에만 이 마을에서 농가 15곳이 농사를 완전히 그만뒀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15곳이나 농사를 그만뒀다니. 마을 전체가 고사 직전이라는 뜻이었어요. 길을 걸어가면서 더 끔찍한 광경들을 목격했습니다. 방치된 배추밭에서는 배추들이 썩어가고 있었어요.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곰팡이가 핀 배추들이 그대로 밭에 널브러져 있었거든요. 저 배추들은 왜 저렇게 방치되어 있나요? 할아버지가 혼자서 농사짓다가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입원하신 지 한 달째인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그냥 버려두고 있는 거죠. 한 농가 앞에서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무거운 쌀포대를 혼자서 옮기고 계셨습니다. 등이 굽어 있는데도 말이에요. 쌀포대 하나가 30kg은 좋게 되어 보였어요. 저는 급히 달려가서 도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이고, 고맙네. 허리가 아파 죽겠어. 할아버지는 신음을 내뱉으셨어요. 아들은 도쿄로 떠나고 며느리도 따라갔고 혼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할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더욱 충격받았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40년 동안 농사를 지어오셨는데 지금은 완전히 혼자라는 거였어요.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떠났고 마을에는 젊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쌀포대를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신 거였습니다. 저는 급히 119에 신고했죠. 구급차가 올 때까지 할아버지를 부축해드렸는데 계속 중얼거리셨어요. 농사를 못 짓겠어. 이제 정말 못 짓겠어. 누가 대신 해줄 사람이 있나? 병원으로 가는 구급차 안에서 할아버지는 계속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손을 잡아드리면서 괜찮아지실 거예요 라고 위로했지만 할아버지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병원에서 진단받은 결과는 심각한 디스크였습니다. 무거운 농작업을 혼자 하시다가 허리 여러 곳에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의사는 최소 3개월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또 다른 농가를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60대 부부가 운영하는 토마토 농장이었어요. 그런데 온실 안광경이 참담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첨단 농업 기술과는 거리가 멀었거든요. 온실 안에는 20년도 더 된 낡은 농기계들이 고장난 채 방치되어 있었어요. 녹이 슬고 부품이 빠진 기계들이었습니다. 온실 지붕은 여기저기 물이 새고 있었고 토마토들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 기계들은 언제부터 고장이 났나요? 한 2년 전부터요. 수리비가 너무 비싸서 그냥 두고 있어요. 부부는 밤낮 없이 일하고 계셨지만 기술 부족으로 수확량이 형편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토마토 몇 상자 못 따는 수준이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농사에 관심이 없어요. 농장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은 농사는 절대 안 한다고 하고 저는 그 주 내내 이바라키현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갈 때마다 똑같은 풍경이었어요. 빈 농지, 고령화된 농민, 낡은 시설, 그리고 절망. 제가 기대했던 첨단 일본 농업 기술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마을에서는 농협 직원이 저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마을 농가 20곳 중에서 10년 후에도 농사 짓고 있을 곳은 3곳도 안 될 거예요. 다들 나이가 너무 많으셔서요. 그럼 이 마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사라지는 거죠. 이미 일본 전국에서 그런 마을들이 수백 개씩 사라지고 있어요.
도쿄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농촌 풍경들이 모두 쓸쓸해 보였어요. 방치된 논밭들, 무너져가는 농가들. 이게 정말 제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일본 농업의 현실이었습니다. 연구소 사무실에 돌아와서 현장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분명히 일본의 농업 기술은 우수하다고 배웠는데 현실은 왜 이렇게 참담한 걸까요?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던 일본 농업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씀과 제가 본 현실 사이의 괴리가 너무 컸거든요. 정말 일본 농업 기술이 세계 최고라면 왜 현장은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는 걸까요? 현장에서 본 참담한 현실을 마주한 후 저는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이대로는 정말 일본 농업이 무너져 버릴 것 같았거든요. 할아버지께서 그토록 자랑스러워 하셨던 일본 농업을 제가 살려내야 한다는 사명감이 불타올랐어요. 연구소로 돌아온 저는 밤낮 없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첨단 AI 농업센터를 만들어서 일본 농업을 혁신하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였어요. 이렇게 하면 고령화 문제도 해결하고 생산성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어요. 저는 동료들 앞에서 열정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일본만의 정밀한 기술력과 최첨단 AI를 결합하면 분명히 세계 최고의 농업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요. 100억엔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였지만 성공하면 일본 농업 전체가 달라질 수 있다고 확신했거든요. 첫 번째로 농림수산성을 찾아갔습니다. 현재 일본 농업의 위기 상황은 심각합니다. 하지만 이 AI 농업센터가 완성되면 생산성을 300%까지 높일 수 있어요. 그런데 과장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미즈노 씨, 농업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일본 농업은 전통적 방식이 최고거든요. 결국 정부 지원은 거절당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였지만 실제로는 보수적 사고방식 때문이었어요. 다음으로 일본의 대기업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소프트뱅크, 도요타, 미쓰비시까지 가능한 모든 곳을 돌아다녔어요. 하지만 반응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농업은 수익성이 떨어져요. 투자 회수 기간이 너무 길어요. 리스크가 너무 커요. 한 달 동안 20곳이 넘는 기업을 방문했지만 투자를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모아둔 자금 5억엔을 모두 투입했어요. 연구소 동료들과 가족들까지 설득해서 추가로 3억엔을 더 모았습니다. 총 8억엔으로 작은 규모나마 시범 운영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이바라키현에 1000평 규모의 작은 AI 농업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최신 센서들을 설치하고 토양 분석 장비를 들여놓고 자동 관수 시스템도 구축했어요. 드디어 일본 농업의 미래가 시작되는구나. 센터가 완공되던 날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현지 농민들의 반응이었어요. 60대, 70대 농민들에게 AI 시스템 사용법을 가르치려고 했는데 대부분이 거부 반응을 보였거든요. 이런 복잡한 기계는 우리가 못 써요. 40년 동안 해온 방식이 있는데 왜 굳이 바꿔야 해요? 두 번째 문제는 기술적 한계였습니다. 일본의 AI 기술이 생각보다 뒤처져 있었어요. 토양 분석 센서는 자주 오작동했고 자동 관수 시스템은 비가 오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 동안 시범 운영을 했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토마토 수확량은 기존 방식과 별 차이가 없었고 오히려 시스템 유지 비용 때문에 적자만 늘어났어요. 더 큰 문제는 농민들의 불신이었습니다. 역시 기계보다는 사람이 직접 하는 게 낫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졌어요. 미즈노 씨,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어요. 현지 농협 직원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농민들이 완전히 등을 돌렸어요. 그때 정말 절망스러웠습니다. 8억엔을 투자했는데 완전히 실패한 거였어요. 더군다나 지역 농민들의 신뢰까지 잃었거든요. 연구소로 돌아와서 동료들에게 보고할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실패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실망스러운 표정을 봐야 했어요.
그날 밤 혼자 사무실에 남아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일본의 기술로는 성공할 수 없었을까? 실패의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해외 농업기술 동향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 이스라엘, 그리고 한국까지 각국의 농업기술 발전 상황을 분석해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때 국제농업기술 박람회 초청장이 왔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박람회였어요. 결국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평생 원망하셨던 한국 땅을 제가 직접 밟게 되다니. 하지만 일본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첫날 일정은 경기도 화성에 있는 대형 스마트팜 시설 견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팜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본 광경이 저를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축구장 10개 크기의 거대한 온실이 한눈에 들어왔거든요. 이곳은 연간 토마토 1200톤을 생산합니다. 한국인 가이드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일반 농장 대비 생산성이 10배 높죠. 온실 안으로 들어가자 더욱 놀라웠습니다. 천장 곳곳에 설치된 센서들이 실시간으로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데이터가 중앙 제어실의 대형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거든요. 이 AI 시스템은 24시간 내내 작물 상태를 모니터링합니다. 기술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토마토 잎의 색깔 변화까지 분석해서 영양분 공급을 자동으로 조절하죠. 저는 모니터 화면을 유심히 봤습니다. 각 구역별로 토마토의 성장 상태가 그래프로 표시되고 있었고 AI가 실시간으로 최적의 환경을 계산해서 자동으로 조절하고 있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것은 자동화 시스템이었어요. 파종부터 수확까지 모든 과정이 로봇으로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로봇팔이 정확하게 익은 토마토만 골라서 따고 있었어요. 이 로봇은 토마토의 당도까지 측정해서 수확해요. 담당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당도 6브릭스 이상인 것만 선별하죠. 물 관리 시스템도 놀라웠습니다. 점적 관수 시스템이 각 토마토 뿌리에 정확히 필요한 만큼의 물과 영양분을 공급하고 있었어요. 물 사용량이 일반 농법의 30%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빗물도 100% 재활용해요. 시설 관리자가 설명했어요. 지붕에서 받은 빗물을 정화해서 다시 사용하고 식물이 내뿜는 수증기까지 회수해서 재사용하죠. 견학 마지막에 생산량 데이터를 봤을 때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평방미터당 연간 토마토 생산량이 80kg이었어요. 일본 평균이 20kg인데 4배나 높은 수치였거든요. 다음 날은 국제농업기술 박람회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한국관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거대한 LED 화면이었어요. 한국 전역의 스마트팜 현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거든요. 전국 스마트팜 2,847개소가 모두 중앙관제센터와 연결되어 있어요. 한국농업진흥청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서울에 앉아서 제주도 농장 상황까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죠. 더 놀라운 것은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이었습니다. 수십만 개의 센서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AI가 분석해서 최적의 재배 방법을 자동으로 제안하고 있었어요. 박람회 3일째 드디어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글로벌 혁신 기술상 발표 순간이었어요. 저는 당연히 네덜란드나 이스라엘이 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2024년 글로벌 농업혁신 기술상 수상자는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이 1위를 차지한 거였어요. 이스라엘, 네덜란드, 독일을 제치고 말이죠. 한국 대표가 수상 소감을 발표할 때 저는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들었어요. 저희는 농업을 단순한 1차 산업이 아닌 첨단 융합 산업으로 발전시켰습니다. AI, IoT, 빅데이터, 로봇 기술을 모두 결합해서 농업 4.0 시대를 열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농업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을, 그리고 일본은 이미 한참 뒤처져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박람회 마지막 날, 저는 한국관을 다시 한번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남성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국인이었어요. 혹시 일본에서 오신 미즈노 아야 씨 맞나요? 저는 이준혁이라고 합니다. 농업진흥청에서 국제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박람회장 근처 카페에서 마주 앉았을 때 이준혁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미즈노 씨 할아버지가 농업계에서 유명한 분이셨죠?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1997년 기술 유출 사건 말이에요. 네, 할아버지께서 한국에게 배신당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준혁 씨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미즈노 씨, 제가 그때 일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마 할아버지께서 들으신 것과는 완전히 다를 거예요. 사실 그때 기술 협력은 한국이 일방적으로 일본을 도와주는 형태였어요. 1990년대에 이미 한국의 농업 기술이 일본보다 훨씬 앞서 있었거든요. 일본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한국의 도움을 요청한 거였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일본 기술이 최고라고. 이준혁 씨가 스마트폰을 꺼내서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1995년 국제농업기술평가 보고서가 있어요. 당시 한국이 토양 분석 정확도에서 세계 1위였어요. 일본은 7위였고요. 화면에 나온 자료를 보니 정말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한국이 압도적인 1위였고 일본은 한참 아래였습니다. 당시 한국은 이미 AI를 농업에 적용하고 있었어요. 1990년대 초반부터요. 반면 일본은 아직도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었죠. 1997년 당시 한국의 농업 생산성은 일본의 3배였어요. 기술 수준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 일본 농업 기업들이 줄줄이 망했죠. 이준혁 씨가 또 다른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1996년 미즈노 농업기술 내부 보고서예요. 할아버지 회사의 내부 문서에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한국의 농업기술이 우리보다 최소 5년은 앞서 있음. 이대로 가면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날 것임.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이미 한국이 일본보다 뛰어나다는 걸 알고 계셨던 거네요. 그럼 할아버지 회사가 망한 이유는 뭔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 기술을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기술 격차가 너무 컸거든요. 그럼 기술 유출 사건은 그런 건 없었어요. 오히려 일본 내부에서 한국을 스케이프고트로 만든 거였어요. 자신들의 무능함을 숨기기 위해서 말이죠. 1990년대부터 이미 한국이 아시아 농업 기술의 선도국이었어요. 일본은 이미 그때부터 한국을 따라잡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죠. 카페를 나와서 한강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평생 믿어왔던 것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니. 한국이 원래부터 일본보다 뛰어났다니. 그리고 할아버지께서도 그 사실을 알고 계셨다니.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을까. 혼자 중얼거렸어요. 한국이 이렇게 뛰어난 나라였는데 편견만 가지고 있었구나.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울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을 무시하고 살아온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세계 최고의 농업 기술을 가진 나라를 그렇게 폄하했다니. 그리고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것을. 한국의 뛰어난 농업 기술을 제대로 배워야 한다는 것을. 일본이 한국을 따라잡으려면 겸손하게 배우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연구소에 출근한 첫날, 저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모든 임원과 주요 연구진들이 참석했어요. 여러분, 한국 농업 기술의 현실을 직접 보고 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적어도 5년, 어떤 분야는 10년 이상 앞서 있어요. 그때 연구소 부소장 히로시가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야, 한국에 다녀왔다고 해서 너무 과장하는 것 아닌가? 우리 일본 기술이
한국보다 뒤처질 리가 없어. 저는 한국에서 찍어온 사진들과 동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완전 자동화된 스마트팜, 실시간 AI 모니터링 시스템, 전국 단위 농업 빅데이터 플랫폼까지. 이 정도 규모의 시설을 운영하는 농장이 한국에만 3,000개가 넘어요. 우리 일본 전체에는 제대로 된 스마트팜이 몇 개나 있나요? 토마토 평방미터당 수확량이 우리의 4배예요. 4배라고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소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아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한국의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더 이상 자존심 부릴 때가 아니에요. 그 순간 히로시가 화를 내며 일어섰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한국 놈들한테 배우자고. 아야, 너 정신이 나간 거야? 히로시 선배, 감정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객관적인 데이터를 봐야죠. 저는 미리 준비한 비교 자료를 펼쳐놓았습니다. 보세요. 농업 생산성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3.2배 높아요. 스마트팜 보급률은 한국이 45%, 일본은 겨우 8%예요. 그런 통계는 조작된 거야. 히로시가 소리쳤습니다. 한국이 허위 보고하는 거라고. 이건 국제농업기구에서 발표한 공식 자료예요. 조작할 수가 없어요. 다른 연구진들도 점점 제 편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가 워낙 명확했거든요. 하지만 히로시는 계속 반대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우리가 언제부터 한국한테 배운다고 했어요? 일본의 자존심은 어디 갔어요? 저는 참지 못하고 일어섰습니다. 히로시 선배, 자존심으로 농사 짓나요? 현실을 직시해야 해요. 현실은 우리 일본이 아시아 최고의 농업기술국이라는 거야. 그건 과거의 이야기예요. 지금은 한국이 압도적으로 앞서 있어요. 히로시와 저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아야, 너 한국에서 뭘 먹고 왔길래 이렇게 변했어? 설마 한국 놈들한테 매수당한 건 아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직 일본 농업의 미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더 제시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한국 농업의 연간 수출액은 100억 달러예요. 일본은 20억 달러밖에 안 돼요. 5배 차이라고요. 다른 임원들도 점점 제 의견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야 씨가 가져온 자료들을 보니까 정말 심각하네요. 하지만 히로시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가면 일본 농업계 전체가 한국의 하청업체가 되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히로시 선배, 이것 좀 보세요. 제가 보여준 것은 일본 농업부 내부 보고서였어요. 이건 우리 농업부에서 작성한 비밀 보고서예요. 제목이 뭔지 읽어보세요. 히로시가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일본 농업의 위기와 한국 기술 도입의 필요성. 맞아요. 우리 정부에서도 이미 한국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어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농업이 한국을 따라잡으려면 최소 10년은 걸린다고 나와 있어요. 히로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더 이상 반박할 근거가 없었거든요. 소장님이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야의 보고를 바탕으로 한국 농업기술 도입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히로시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야, 너 정말 이래도 되는 거야? 일본인으로서의 자존심은 없어. 히로시 선배, 자존심보다는 현실이 더 중요해요. 일본 농업이 살아남으려면 겸손하게 배워야 해요. 배신자. 히로시가 그 한마디를 남기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히로시와의 갈등 이후 연구소 분위기는 최악이 되었습니다. 동료들이 둘로 나뉘어서 서로 대립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굴복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극단적인 결심을 했습니다. 연구소 임원직 사퇴를 각오하고 개인적으로 한국을 배우러 가기로 한 거예요. 소장님, 회사 검토는 언제까지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 사이에 일본 농업은 더 뒤처질 거예요. 저는 이미 개인 적금을 모두 해약했고 심지어 집까지 담보로 잡혀서 대출을 받았어요. 총 2억 엔을 마련했습니다. 매달 한국을 방문해서
그들의 기술을 직접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배운 것을 일본에 적용해서 반드시 성과를 보여드리겠어요. 가족들은 미쳤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아야야,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니? 첫 번째 한국 방문은 3월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 일주일간 특별 연수 과정을 신청했습니다. 한국 도착 첫날부터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이 시스템은 작년 12월에 업그레이드한 4세대 모델이에요. 김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제 식물의 스트레스 호르몬까지 실시간으로 측정해서 환경을 조절해요. 식물의 스트레스 호르몬까지 측정한다고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기술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드론 제어 시스템이었습니다. 수백 대의 드론이 완벽하게 협조해서 농장 전체를 관리하고 있었어요. 이 드론들은 AI가 통제해요. 각자 다른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서로 충돌하지 않죠. 일주일 연수가 끝날 때쯤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미즈노 씨, 정말 열심히 배우시네요. 일본 분들 중에서 이렇게 겸손하게 배우려는 분은 처음 봐요. 일본으로 돌아와서 배운 것들을 동료들에게 발표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배운 토양 분석 기법을 적용해 봤습니다. 기존 일본 방식보다 정확도가 30%나 높았어요. 4월에 두 번째 한국 방문을 했을 때는 더욱 발전된 기술을 볼 수 있었어요. 이번에는 사물 인터넷 기술이 대폭 업그레이드 됐어요. 이준혁 씨가 새로운 시설을 보여주었습니다. 5월 방문에서는 빅데이터 분석 기술의 진화를 봤습니다. 이 시스템으로 작년 대비 농가 소득이 평균 60% 증가했어요. 6월에는 로봇 기술의 혁신을 목격했습니다. 이 로봇은 과일의 당도와 산도를 동시에 측정해서 최적의 수확 시기를 판단해요. 매번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저는 감탄과 함께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일본은 제자리 걸음이었거든요. 9월 여섯 번째 한국 방문에서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따라잡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하지만 한국의 기술을 배워서 일본에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도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 연구소 전체 임원회의에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임원 여러분, 그리고 농림수산성 관계자 여러분, 6개월 동안 한국 농업 기술을 직접 배우고 온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의 농업 기술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우리 일본이 배워야 할 대상입니다. 일본이 농업 강국으로 다시 일어서려면 겸손하게 한국에서 배워야 합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현실을 인정해야 해요. 농림수산성 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미즈노 씨, 정말 확신하는 건가요? 네, 확신합니다. 제가 6개월 동안 직접 보고 배운 것들이에요. 더 이상 망설이면 일본 농업은 완전히 도태될 거예요. 그날 발표 이후 연구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히로시조차 마지막에는 인정했습니다. 아야, 내 말이 맞았어. 내가 너무 고집부렸나 봐. 드디어 일본 농업계가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제 6개월간의 노력 끝에 드디어 일본 연구소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농림수산성에서도 공식적으로 한국 농업기술 도입을 승인했어요.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미즈노 씨의 진정성을 인정합니다. 소장님이 공식 회의에서 발표하셨어요. 한국의 최첨단 스마트팜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히로시도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어요. 아야, 내가 틀렸어. 이제 함께 일본 농업을 살려보자. 첫 번째 프로젝트는 이바라키현에 한국식 대형 스마트팜을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농업진흥청과 정식 기술협력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준혁 씨가 직접 일본에 와서 기술 지도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겸손한 자세에 감동했습니다. 이준혁 씨가 말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이 일본에 와서 직접 시설을 설계해 주었어요. 축구장 20개 크기의 거대한 온실이 세워졌습니다. 모든 시설이 한국 최신 기술로 구축되었어요.
AI 제어 시스템, 자동화 로봇, 실시간 모니터링 센서까지 제가 한국에서 봤던 그 놀라운 기술들이 일본 땅에 그대로 구현된 거였습니다. 이제 일본도 진짜 스마트팜을 갖게 되었구나. 저는 감격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시설 구축이 완료된 후 본격적인 운영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이 일본 농민들에게 직접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이 시스템은 정말 간단해요. 한국 기술자가 설명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제어할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어려워하던 일본 농민들도 금세 적응했어요. 특히 60대 할아버지가 스마트폰으로 온실을 제어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이게 정말 되네. 할아버지가 신기해 하셨어요. 집에서 온실 온도를 바꿀 수 있다니. 운영 시작 3개월 후 첫 번째 수확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토마토 수확량이 기존 일본 농법의 4배나 나온 거였습니다. 이럴 수가. 농민들이 환호했어요. 평생 이런 수확량은 처음 봐. 더 놀라운 것은 품질이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으로 기른 토마토는 당도가 훨씬 높았고 모양도 완벽했어요. 6개월 후에는 더욱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스마트팜을 도입한 농가들의 수익이 평균 300% 증가한 거였어요. 정말 믿기지 않아요. 한 농민이 말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수입이 3배나 늘었어요. 이 성공 사례가 알려지면서 전국의 농민들이 한국 기술 도입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홋카이도부터 큐슈까지 일본 전역에서 한국식 스마트팜 건설 요청이 쏟아졌어요. 미즈노 씨 덕분에 일본 농업이 살아나고 있어요. 농림수산성 장관이 직접 감사 인사를 하셨습니다. 1년 후 일본 전국에 한국식 스마트팜이 500개소나 건설되었습니다. 모든 농장이 대성공을 거두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이바라키현의 변화였습니다. 1년 전에 제가 봤던 그 쓸쓸한 농촌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빈 농지였던 곳곳에 최첨단 스마트팜들이 들어서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도 다시 농촌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농사가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요. 20대 청년이 말했어요. 스마트폰으로 농사 짓는 게 정말 신기해요. 그 70대 할아버지도 다시 만났습니다. 1년 전에 허리 다쳐서 쓰러지셨던 분이에요. 아가씨 덕분에 내가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어.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한국 기술이 정말 대단하구나. 할아버지의 농장도 한국 시스템을 도입해서 완전 자동화되었어요. 이제는 무거운 것을 들 필요도 없고 허리에 무리도 가지 않았습니다. 마을 전체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절망에 빠져있던 농민들이 이제는 희망에 차 있었어요. 우리 마을이 이렇게 활기찰 줄 몰랐어요. 마을 이장이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하나둘씩 돌아오고 있어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도시로 떠났던 젊은이들이 농촌으로 돌아와서 스마트팜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첨단 기술 농업이 매력적으로 느껴진 거였죠. 2년 후 일본 농업 전체가 완전히 변모했습니다. 한국 기술을 도입한 농장들의 평균 수익률이 400% 증가했어요. 일본 농산물의 품질도 크게 향상되어서 해외 수출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 일본 농산물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일본이 농업 강국으로 부활했다는 외신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정말 꿈 같은 일이었어요. 연구소에서는 저를 일본 농업 혁신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겸손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저 한국의 뛰어난 기술을 배워온 것뿐이에요. 마침내 일본 농업이 한국 기술을 통해 완전히 재탄생한 거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꿈꾸셨던 농업 발전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날 밤 할아버지 사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일본 농업이 살아났어요. 한국이 우리를 구해준 거예요. 정말 감사한 나라예요.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였죠. 일본 농업 기술자가 직접 체험한 한국 농업의 실상이 이렇게 압도적일 줄은 몰랐어요.
할아버지의 편견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결국 두 나라 농업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대한 실력차로 이어진다니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대목이 많았습니다. 특히 국보급으로 기억에 남았던 건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력이었어요. AI가 식물 스트레스 호르몬까지 측정한다는 그 현실이 정말 강렬했습니다. 농업이 더 이상 고된 노동이 아니라 최첨단 과학 산업으로 변모하는 시대적 변화를 실감할 수 있었어요. 반면 일본의 쇠락한 농촌 현실은 정말 참담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아야가 보여준 용기였어요. 평생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한국의 우월함을 인정하는 자세가 일본 농업 구원의 열쇠가 되었다는 해석이 정말 설득력 있었습니다. 물론 이 사연이 모든 관점에서 완벽한 사실인지는 개별적으로 판단할 영역이겠죠. 하지만 확실한 건 급변하는 현실에서 한국의 혁신적인 농업력이 얼마나 압도적인지 깨우칠 수 있었다는 점이네요. 한국의 혁신적인 농업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자 여러분, 당신의 하루가 따뜻한 진실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감동가든이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